말더듬이 이방인. 말더듬이었어요? 의사 대신 택한 소설가의 길. 야, 천재였네. 말더듬이 이방인에서 영국 문학의 거장으로. 만만치 않다. 네, 좀 느껴지죠 벌써 키워드에서.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고전문학의 향기가 있는 이유와 진서의 낭만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10화에서 준비한 책이 달과 식스펜스잖아요. 요게 폴 고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보통은 이분과 함께 네. 반고의 삶은 되게 많이 조명이 많이 되는데 이 고갱의 삶보다는 네. 근데 이제 고갱의 삶도 반고의 삶 못지않게 굉장히 예술적이고 그쵸. 되게 깊이 있고 암울했다. 맞아요. 못지않게. 네, 그런 느낌이네요. 귀가 잘렸다는 게 약간 빈센트 반 고흐의 강한 임팩트가 있어서 그쵸. 그 임팩트는 못 따라가는 정신병원에서도 죽은 하지만 고갱도 못지않았다. 극적인 예술가의 삶으로 이렇게 그려냈거든요. 지금까지도 이 고갱의 삶이 서머신 몸도 영감을 받았을 정도로 영향을 아직까지 끼치고 있는 것 같은 게 우연히 발견했는데 빈지노의 노래를 들어보면 나와요. 이 폴 고갱처럼 뭐 예술가가 되겠다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에게 강렬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서머신 몸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이야기를 담았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후에 밀착 취재. 죄송해요. 해이해졌다. 기강 한번 잡아야겠네. 이후에 밀착 취재. 서머신 몸을 이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웠던 게 저번 시간에 저희가 데미안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데미안 지필연도랑 똑같아요. 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해에 이렇게 출간을 했더라고요. 이 해에 명작이 많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그런 어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시련을 겪고 나니까 이런 작품들이 많이 탄생한 것 같아요. 네, 제가 3가지 키워드를 담아왔거든요. 네. 말더듬이 이방인. 말더듬이었어요? 네, 서머신 몸이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오. 의사 대신 택한 소설가의 길. 야, 천재였네. 말더듬이 이방인에서 영국 문학의 거장으로. 네. 만만치 않다. 네, 좀 느껴지죠 벌써 키워드에서. 네. 말더듬이 이방인. 키워드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이 서머신 몸의 집안이 굉장히 영국에서 저명한 변호사 집안이었죠.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네요. 맞아요. 할아버지 로버트 몸은 영국에 있는 법률 협회의 창업자일 정도로 법조계에서 이름을 떨친 분이었대요. 네.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변호사였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로버트 오르몬드 모미라는 분이신데 파리에서 활동을 하셨대요. 파리에서 이제 결혼도 하시고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자식을 3명 낳고 4번째로 이제 태어난 아이가 서머신 몸이었어요. 막내예요? 네, 조금 특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파리에서 하나의 법이 발효가 됐대요. 파리에 있는 외국인이 아이를 낳아도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파리인이다? 프랑스인이 된다는 법령이 이제 발표된 거예요. 전운이 감돌던 그런 시기여가지고 프랑스 혁명도 있고 해가지고 프랑스 혁명기에 나폴레옹이 제정한 법이 뭐냐면은 징병제였어요. 네네. 모병제가 아니라 모든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한다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어서 국민을 늘리려고 했던 법이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런 법이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많이 태어났는데 막내가 여기서 태어나려고 하는데 그 법이 발효가 되니까 변호사라 법은 잘 알잖아요. 영국 대사관에서 도움을 주는데 대사관은 해당 국가의 영토잖아요. 영국 대사관이면 영국 땅이에요. 똑똑하다. 그래서 영국 대사관의 한 방을 산부인과로 바꿔요. 거기에서 권력자였네 거의. 그쵸.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거 약간 나중에 특혜 의혹 받는다고요. 그쵸. 이거 뭐 그럴 정도의 권력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더라고요. 특이하게도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 영국인이 된 거죠. 그러면은 군대 안 갔어요? 영국인이기 때문에 안 갔죠. 이게 또 예술가는 또 시련이 있어야 되나. 시작이 좀 좋다 했어. 서머신 몸이 8살 되는 해에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사망하게 돼요. 훗날 고백하는데 결코 치유할 수 없는 상처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되게 장수하거든요. 노인이 되어서도 어머니 사진을 항상 곁에 두고 있었대요. 근데 너무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8살 때. 그 향수가 더 깊었나 보다. 맞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 뒤에 아버지도 돌아가세요. 왜 예술가가 됐나 했다. 고난을 겪었군요. 그쵸. 갑자기 위스테이블이라는 시골 마을로 가게 돼요. 런던 남부 쪽에 있더라고요.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약간 폐쇄성과
지역색과 이방인을 좀 개척하는 정서가 되게 짙었대요. 외국인이 온 거죠, 말 그대로. 네. 영국은 발음도 되게 억양이 심하잖아요. 근데 남부일수록 발음이 더 심하대요. 아, 그래요? 영어도 잘 못하죠. 이방인이죠. 이러니까 배척하는 정서가 되게 심했대요. 삼촌과 숙모가 사랑으로 키웠다고 하는데 부모님의 결핍은 결코 채울 수 없었을 것 같고 왕따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극적이게 되고 말더듬는 버릇이 생긴대요. 기도를 많이 한대요, 신에게. 나의 말더듬는 것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왕따라는 게 한번 시작되면 끝까지 가잖아요. 네. 이게 끝나지 않게 되고 자기의 말더듬는 게 더 심해져가지고 이때부터 불신하게 된대요. 신을 믿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소설가들은 아웃사이더가 되면 항상 책과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웃사이더가 되고 이렇게 고독을 겪을 때 뭘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 예술성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맞아요. 결정되는 것 같아요. 고립될 때 소설가의 어떤 맹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책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철학과 문학에 관심을 갖고 혼자 이제 공부를 많이 했대요. 말을 많이 더듬으니까 오히려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책을 오히려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되게 부유하고 권력 있는 집안이었잖아요. 네. 유산이 굉장히 많았대요. 네. 16살에는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문학, 철학, 독일어를 이제 공부하면서 독일 문학도 접하고 점점 문학에 눈을 뜨게 됩니다. 책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 자기가 소설을 쓰고 싶어 하는 열망을 갖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이른 나이에 문학의 길을 걷게 되네요. 서머신 몸이 양성애자인 거 아세요? 아니요? 진짜요? 네, 나중에 말하는데 여자와 결혼하는데 동성애 애인도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아닌데 애정 어린 10살 연상의 남자를 만나게 돼요. 여기서? 네, 이 대학에서? 그래서 하이델베르그에서 만났더라고요. 같이 대학은 다니는 건 아니었는데 첫 경험을 이 남자랑 하게 된대요. 이 남자가 쾌락만 탐한 게 아니라 소설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처음으로 발견해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격려도 해주고 더불어서 독일 철학에 좀 눈을 뜨게 해줬대요. 그래서 스피노자랑 쇼펜하우어를 되게 많이 가르쳐줬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애인 이름이 존 엘링햄 부룩이라는 남자인데 이 남자와의 관계가 죽을 때까지 가요. 네, 거의 뮤즈가 돼요. 그렇게 회고를 해요. 자기는 삶을 4분의 3은 이성애자로 살고 4분의 1은 동성애자로 살고 싶었는데 그게 반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관계에서 이제 용기를 받으면서 첫 소설을 쓰는데 출간은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년 있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사실 법조계에 좀 관심이 있었대요. 근데 사실 법조계가 말이 중요하잖아요. 언변. 근데 말 더듬는 그런 장애가 있어가지고 법조계는 쉽게 이제 포기하게 되는데 삼촌이 의사가 돼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하게 되는데 서머신 몸은 소설가가 되고 싶어해요. 근데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이때 당시에 영국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었대요, 법적으로. 그런 어떤 자기의 동성애적 기질 때문에 더 소극적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이 삼촌이 말할 때도 그냥 흔쾌히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흔쾌히 따른다고 의대를 갈 수 있는 뇌가 있었나요? 램베드의 의과대학에 입학해가지고 네. 8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소설가들은 똑똑하다. 오기가 있어요. 똑똑하고 오기도 있고. 맞아요. 의과대학 공부를 하면서 문학을 해요. 혼자. 밤에는 책 읽고 소설을 썼대요. 말이 안 나오죠. 다른 세계 사람이야. 거리감 느껴져요. 네. 의대는 의무적으로 다니고 문학을 계속 했는데 네. 이게 드라마틱한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죠? 25살 되던 해에 의과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데 네. 출판사에 보낸 원고가 출간을 하게 돼요. 제목이 램버스의 라이자인데 비평도 많았는데 이 영국 타임즈에서 신인 작가의 소설이라 조금 조악한데 앞으로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소설 이러면서 엄청난 극찬을 하게 되고 초판이 무려 3주 만에 다 팔린대요. 의사 면허는 따는데 의사의 길을 걷지 않아요.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선택인데 사실 작가로도 이때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대요. 또 유산이 네. 많으니까 사실 돈을 쫓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본격적으로 걷게 되죠. 소설에서 큰 성공을 거둬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돼요.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나서 좋은 삶을 살았네요. 그쵸. 세비야는 햇살이 엄청 네. 따사롭거든요.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햇살. 좀 히피처럼 살게 돼요. 코수염도 기르고
시가도 피우고 기타도 배우면서 문학적 영감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그게 올 때까지 자유롭게 살다가 부러운 삶인데요. 그렇죠. 1898년 26살 1년 후에 성인 만들기, 성스러운 사람 만들기라는 작품으로 출간을 하고 여기에서 머무는 5년 동안 2편의 소설과 단편집을 이제 출간하게 돼요. 내는 작품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장르에 또 도전하게 돼요. 희곡을 집필하기 시작하는데 저랑 비슷하죠. 저 이번에 신간이 희곡이잖아요. 1907년에 레이디 프레드릭이라는 이제 작품을 희곡을 써가지고 상연을 하는데 당대의 영국의 유명 여배우인 에델 어빙이라는 여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할 정도로 되게 인기가 많았대요. 그때 당시 어떤 수익 구조를 모르겠는데 연극에서는 크나큰 성공은 못 거뒀는데 대신 엄청난 명성을 얻었대요. 이름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벽보에 세익스피어의 죽은 영혼이 와서 슬퍼하는 장면이 있어요. 나의 시대는 갔다 이러면서 그 정도로 연극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작품이 좋았나 보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말더듬이에서 영국 문학의 거장으로 40살 되던 해에는 이때까지 엄청난 작품을 써요. 13편의 희곡 작품을 쓰고 8편의 소설로 이미 영국의 유명인사가 돼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돼요. 전 세계에 휩싸이는 그런 비극을 보고 참지 못하고 참전하고 싶어 하는데 이때 당시 나이가 40살이잖아요. 보병이 되진 못해요. 후방에 영국 적십자에 자원봉사 구급차 운전사 직책이 주어지게 돼요. 이때 당시에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소설 인간의 굴레에서를 이 전쟁 중에 완성하게 돼요. 사실 서머신몸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주인공 필립이라는 소년이 거기서는 절름발이로 나오거든요. 약간 말더듬이랑 비슷한 느낌. 그거를 살짝 바꾸는 거죠. 사실 서머신몸에 약간 자전적인 이야기도 많이 담겨 있고 예술가적인 고민과 사랑과 그런 것도 많이 담겨 있어요. 미국의 영향력 있는 평론가 시어도어 드라이저라는 평론가는 베토벤의 교향곡에 버금가는 작품이다라고 이제 극찬을 하게 돼요. 진짜 영국에서의 거장이었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007 시리즈 좋아하세요? 네. 조직 이름 기억나세요? 007. 아니요. MI6거든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이죠. 운전병 하고 있는데 1년 뒤에 소설 출간하고 MI6에서 요원으로 데려가요. 왜? 갑자기? 이제 007 같은 비밀 첩보원이 돼요. 갑자기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독일에서 유학했죠. 2개 국어의 외국어를 할 줄 아니까 독일과 그리고 러시아의 정보를 빼내오는 임무를 맡게 돼요. 네네네. 스위스에서 MI6 첩보요원으로 일해요. 와, 멋있다. 이건 좀 특이한 이력이다. 네. 요 당시에 이제 첩보원으로 경험했던 일을 54살, 한 13년 뒤에 어셴든이라는 첩보소설로 또 출간하게 돼요. 멋있다. 그 러시아 혁명의 전황도 영국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보고하는 그런 역할도 했더라고요. 진짜 왕따 당하고 말더듬고 소심했던 이 사람이 첩보용까지 되고 그리고 또 요 당시에 우리가 이제 또 리뷰할 달과 식스펜스도 집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랑도 해요. 전성기네. 또 유부녀를 꼬십니다. 그것도 하필 유부녀야. 시리 웰콤이라는 여자를 꼬셔서 여자를 또 이혼을 시켜요. 이혼을 시키고 자기가 결혼을 하고 헥스턴이라는 동성애 애인도 곁에 두면서 지내요. 이게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네. 이 사람. 헥스턴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자신을 세상과 연결해주는 중개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헥스턴에게 되게 의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1919년에 전쟁이 끝나던 해에 달과 식스펜스를 이제 출간하게 되는데 문학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대요. 국수주의나 민족주의적인 거에 열광했던 시대였잖아요.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우고 이념과의 충돌을 하고 이런 시대였는데 젊은 사람들이 국가의 가치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찾고 싶어 하는데 예술가의 삶을 딱 써서 출간하니까 시의적절하게 또 대박이 나고 인정도 받고 대중적으로도 인기도 끌고 지금까지 출간한 소설이 다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이제 전쟁이 끝나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결혼 생활이 이제 삐걱이기 시작합니다. 동성애 애인을 두고 있는데 어떤 부인이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몇 년 같이 산 거 아니에요? 비밀에 붙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대놓고 연애를 하더라고요. 영국에 돌아와서 1년 동안 미국, 아시아 이렇게 헥스턴과 함께 여행을 했대요. 달과 식스펜스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주인공이 영국에 있는 자식과 아내들을 버리고 파리로 가서 이제 미술 활동하잖아요. 그때 부인이 험담하고 다니잖아요. 남편은 하는 것도 없고 내가 먹여 살렸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때 험담을 많이 하고 다녔대요. 여자가? 그 동성애에 대한 사생활 스캔들도 폭로하고 다니고
사실이기도 했죠. 근데 사생활을 폭로하니까 마음의 골이 깊어져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합의해서 따로 살게 됐고. 근데 저는 이 달과 식스펜스 읽으면서 되게 동성에 대해서는 애정이 느껴지고 이성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느꼈거든요. 맞아요. 여성을 되게 성적인 대상 말고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뭔가 그런 존재. 그런 포인트가 있죠. 왜 그렇게 썼는지 이해가 되네요. 맞아요. 또 소설은 많이 써요. 그 와중에 어떻게 다 쓰지? 진짜 신기하다. 보면은 한 권의 장편 소설, 3권의 단편 소설, 7편의 희곡, 그리고 한 편의 여행기를 출간해요. 엄청나게 정말 출간을 했죠. 결국에는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치닫게 돼서 12년 만에 55살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하고 나서는 케이크와 에일이라는 소설책을 출간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샀거든요. 요거로 그냥 또 엄청난 성공을 거뒀대요. 이제 뭘 하냐면은 돈을 진짜 쓸어 담듯이 벌었대요. 바닷가 해변이 있어요. 거기에 대저택을 사서 짓고 거기에 13명의 집사를 뒀대요. 와, 멋있다. 지금까지도 서머신 몸의 별장으로 유적지처럼 명소처럼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게 되거든요. 나치 정권의 타겟이 돼요. 약간 예술 활동을 금지하는 그런 나치의 활동이 있어가지고 뉴욕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뉴욕에서는 이제 면도날이라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고, 이 책도 또 명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명작만 썼어요. 그러면 다 명작이네요. 70이 되던 해에 헥스턴이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동성의 애인. 기록이 있는데 무척이나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내가 쓴 문학 작품의 모든 것이 그와 관련이 있고 그 때문에 쓸 수 있었다고 이렇게 회고를 하더라고요. 뮤즈였네요. 네, 뮤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뒤에는 런던으로 돌아와서 멋있게 살긴 했더라고요. 영국 문학계를 위한 삶을 살아요. 이제 서머신몸 문학상을 만들어서 재단도 만들고 발굴받지 못한 작가들을 발굴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상도 주고 상금도 주고 조명도 해주고 출판도 도와주고 이런 좋은 일을 또 하게 됩니다. 80이 되던 해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명예 훈장 서원도 받게 돼요. 직접. 문학계에 기여한 공헌이 크니까. 진짜. 그리고 조금 장수하셨어요. 91살까지 이제 프랑스 거기 대저택에 머물다가 자연사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말년에는 치매가 와서 자신을 좀 감추는 일을 많이 했대요.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었다가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되게 특별한 삶을 살았죠. 동성애도 하고 말더듬이 이방인에서 영국 문학계의 거장으로 자리를 잡게 됐죠. 이분은 진짜 멋있는 분인데 본인이 좀 제일 많이 힘들었을 부분이 그 동성애자라는 부분이 되게 많이 본인을 힘들게 했을 것 같은데 그의 문학성도 사실은 근데 고난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게 또 자양분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필수 조건이었다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그러면은 저희 이 서머신 몸 정말 극적인 소설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 어떤 작품을 집필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